인간의 본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는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 가치관, 그리고 내면의 중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어떤 이는 정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며 어떤 이는 이익을 위해 정의를 외면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선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사람의 신뢰성과 인격을 판단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나침반을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무관심을 드러낸다. 반대로 목소리를 내어 부당함을 지적하는 사람은 정의감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적 강인함과 도덕적 중심을 나타낸다. 정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쉽게 관찰된다. 예컨대 식당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해 적게 청구된 금액을 발견했을 때 이를 지적하며 정직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도덕적 기준이 높다. 반대로 이를 기회로 삼아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탐욕이나 기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그 사람의 본성을 형성하며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결정짓는다.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는 큰 사건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환경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반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은 무책임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친구와의 가벼운 약속이라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중시하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다. 타인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단서다. 동료가 실수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실수를 이해하고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은 관용과 공감을 가진 성품을 드러낸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는지를 보여준다. 도덕적 딜레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에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중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은 강한 도덕적 중심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용기를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묵인하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지적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사람은 단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원칙을 희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신뢰를 해친다. 반대로 친구에게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는 문화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태도가 높이 평가된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태도가 더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도 정직, 공정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한국 문화에서는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서도 침묵하거나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은 체면을 넘어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에 드러난다. 예컨대 조직 내에서 부패를 목격했을 때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책임감을,
외부로 폭로하는 사람은 용기를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는 단순히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는가? 를 묻는 것은 내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타협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선택이 자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반성할 수 있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한다. 예컨대 과거에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이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이는 일상 속 작은 선택,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드러난다. 정직함, 공정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타인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위기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시험대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그 사람의 진정한 성향이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난다. 위기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게 한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치지만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의 책임감, 용기, 그리고 이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위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시험한다. 화재, 재정적 어려움, 혹은 팀 프로젝트의 실패와 같은 위기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도망치지만 다른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는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의 이타심과 용기를 보여준다. 위기에서의 반응은 감정적 안정성과도 밀접하다. 예컨대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직원은 패닉에 빠져 동료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반면 다른 직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이는 그 사람의 성숙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낸다. 위기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이는 평소에 감춰져 있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위기는 꼭 극단적인 상황일 필요는 없다. 일상 속에서도 작은 위기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마감이 임박했을 때 어떤 팀원은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반대로 다른 팀원은 야근을 감수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의 책임감과 팀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가족 내 갈등 상황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며 대화를 단절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차분히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드러낸다. 일상 속 위기는 극단적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위기 상황은 리더십과 이타심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단체 활동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학생은 뒤로 물러서며 책임을 회피한다. 반면 다른 학생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타심은 특히 위기에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지역사회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며 돕는다. 반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타적인지를 보여준다. 위기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이는 그들의 내면이 따뜻함을 말해준다. 위기에서의 대응을 관찰하려면 그 사람이 압박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이 위태로울 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덮으려 거짓을 말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과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낸다. 또 다른 예로 시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어떤 학생은 당황하며 포기하거나 부정행위를 시도한다. 반대로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은 강한 정신력과 성실함을 보여준다. 압박 속에서의 의사결정은 그 사람의 내면적 강인함과 원칙을 드러내며 이는 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위기 대응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강조된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 더 중시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도 침착함, 책임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은 문제를 직시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조직 내 부패를 목격했을 때 이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사람은 책임감을, 외부로 폭로하는 사람은 용기를 보여준다. 위기에서의 대응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다. 위기는 책임감, 용기, 이타심, 그리고 감정적 안정성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진정한 성향을 드러낸다. 일상 속 작은 위기부터 극단적인 상황까지 사람은 압박 속에서 본능적으로 행동한다.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숙하고 신뢰할 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위기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익과 유혹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며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이익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념을 지키며 유혹을 거부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의 도덕적 중심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다.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단순히 물질적 욕망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이 타인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이익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강력한 촉매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동료를 밟고 올라가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의 청렴함과 도덕적 기준을 보여준다. 돈이나 권력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이를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탐욕이나 기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일상에서도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쉽게 관찰된다. 예컨대 친구와의 내기에서 이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친구의 상황을 고려해 양보하는 사람은 관대한 성품을 가졌다. 반대로 사소한 이익을 위해 친구와 다투는 사람은 이기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신뢰와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짓는다. 유혹은 이익 앞에서의 태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 부당한 이익을 제안받았을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은 청렴함을 보여준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탐욕이나 도덕적 나약함을 드러낸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한 거래를 제안했을 때 이를 거절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강한 도덕적 중심을 가졌다. 반대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자가 실수로 제품을 잘못 배송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비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받은 경우 이를 지적하며 정직함을 보여주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반면 이를 기회로 삼아 침묵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따르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원칙과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를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비싼 물건을 빌려주었을 때 이를 제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돌려주는 사람은 원칙과 신뢰를 중시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팀 프로젝트에서 공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을 들 수 있다. 팀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반대로 팀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공정히 나누는 사람은 협력과 정의를 중시한다. 이익과 원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이익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높이 평가된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가 더 강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도 정직함과 공정함은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관계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공개적으로 다투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은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안받았을 때 이를 정중히 거절하며 조직의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청렴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자기 성찰의 도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나는 이익을 위해 어떤 원칙을 타협했는가? 를 묻는 것은 내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정직함을 저버렸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선택이 자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반성할 수 있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은 이러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려 노력한다. 예컨대 과거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였던 사람은 이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정직한 태도를 보이려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익 앞에서의 태도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강력한 열쇠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유혹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드러낸다. 원칙을 지키며 이익을 거부하는 사람은 청렴하고 신뢰할 만하며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상 속 작은 선택과 큰 유혹에서 드러나며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익 앞에서의 선택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더 나은 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인간의 내면적 깊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며 배려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태도다.
누군가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약자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 본성은 이기적이다. 반대로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은 이타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공감과 배려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연결을 형성하는 핵심이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좌절을 겪었을 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공감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예컨대 동료가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삭제했을 때 이를 비난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은 공감과 배려를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쌓고 팀워크를 강화한다. 반대로 실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동료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기적이며 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 공감과 배려는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쉽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길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다. 반면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사람은 공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예로 대중교통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가족 내에서의 공감도 중요하다. 예컨대 부모가 바쁜 일정으로 지쳤을 때 자녀가 이를 이해하고 집안일을 돕는 것은 공감과 배려의 표현이다. 반대로 부모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는 자녀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상 속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며 신뢰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다. 약자에 대한 태도는 공감과 배려의 진정한 시험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신입사원이 실수를 반복할 때 이를 참을성 있게 지도하는 사람은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반면 신입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권력의 우위를 이용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약자를 돕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타적이며 이는 그들의 내면이 기품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예컨대 독거노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나누는 사람은 공감과 배려의 모범을 보여준다. 반대로 약자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기적이며 이는 그들의 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공감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단순히 문병을 가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가족을 돕거나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는 사람은 진정한 공감을 보여준다. 반면 형식적인 위로만 건네고 실질적인 도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눈치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돕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동료가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할 때 이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된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이는 일상 속 작은 행동, 약자와의 관계, 그리고 행동적 표현에서 드러난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은 이타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으며 무관심하거나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공감과 배려는 신뢰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며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와 좌절은 인간의 감정적 안정성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일상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좌절을 경험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남을 비난하며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어떤 사람은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적 강인함,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성숙도를 드러낸다. 스트레스와 좌절 속에서의 태도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을 넘어 그 사람의 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다. 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공감이 부족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동료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이해하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 반대로 동료의 상황을 무시하고 업무를 강요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공감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공감과 배려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배려하는 태도가 높이 평가된다. 예컨대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감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 타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서 드러난다. 스트레스는 또한 압박 속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시험한다. 예컨대 직장에서 마감 기한이 촉박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짓눌려 패닉 상태에 빠진다. 반대로 침착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강한 정신력을 드러낸다. 스트레스와 좌절은 그 사람의 내면적 강인함과 문제에 대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험대다. 스트레스와 좌절은 극단적인 상황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으로 약속에 늦었을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운전자를 비난하며 화를 낸다. 반면 다른 사람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는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과 성숙도를 보여준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미성숙할 가능성이 크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성숙한 성품을 가졌다. 또 다른 예로 가족 모임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며 대화를 단절하지만 다른 사람은 차분히 대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 속에서 얼마나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상 속 좌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신뢰와 관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스트레스와 좌절 속에서의 반응은 감정 조절 능력과 밀접하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방어적으로 반응하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반면 다른 사람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으려 한다. 이러한 선택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 지향적인지를 드러낸다.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성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또 다른 예로 팀 스포츠에서 패배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어떤 팀원은 동료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지만 다른 팀원은 패배를 분석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이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준다. 감정 조절과 문제 해결 능력은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태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동료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팀원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협력적인지를 보여준다. 타인을 배려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이는 그들의 내면이 따뜻함을 말해준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실수로 약속을 어겼을 때를 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관계를 끊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반응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 속에서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준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스트레스와 좌절에 대한 반응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체면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시된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문제를 직시하는 태도가 더 강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도 침착함과 책임감은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된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태도가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은 위기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팀이 실패했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팀원들을 격려하며 재도전하는 사람은 리더십과 성숙함을 보여준다. 스트레스와 좌절 속의 반응은 자기 성찰의 도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반응을 돌아보며 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를 묻는 것은 내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좌절을 겪으며 타인을 비난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선택이 자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반성할 수 있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은 이러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대응을 하려 노력한다. 예컨대 과거에 스트레스로 인해 화를 냈던 사람은 이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스트레스와 좌절 속의 반응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강력한 열쇠다. 이는 감정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다.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성숙하고 신뢰할 만하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미성숙할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와 좌절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인간의 신뢰와 책임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다. 약속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사람의 성실성,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도덕적 중심을 보여준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어기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지만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의 핵심인 신뢰를 형성하며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하는 강력한 기준이 된다. 약속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초석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약속한 일을 완수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저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는 사람은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낸다. 반면 약속을 쉽게 잊거나 취소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약속의 이행은 그 사람의 성실성을 드러낸다. 예컨대 직장에서 동료와의 업무 마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무책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이며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약속과 신뢰의 이행은 일상 속에서 쉽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고 도착하는 사람은 시간을 존중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다. 반대로 반복적으로 지각하거나 약속을 잊는 사람은 무책임하거나 타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그 사람의 성실성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또 다른 예로 가족 내에서의 약속을 들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책임감과 존중을 보여준다. 반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자녀는 이기적이거나 미성숙할 수 있다. 일상 속 약속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다. 직장에서는 약속의 이행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은 신뢰할 만하다. 반면 마감을 어기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직원은 책임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팀의 신뢰와 협력을 결정짓는다. 예컨대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직원은 전문성과 신뢰를 보여주며 이는 조직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맥락에서도 약속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단체에서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반대로 약속을 어기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이기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사회적 책임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낸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대응도 본성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긴 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만회하려는 사람은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준다. 반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친구와의 약속을 깜빡 잊었을 때 즉시 사과하고 다음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마감을 놓쳤을 때를 생각해 보자.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직원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반대로 동료나 상황을 탓하는 직원은 미성숙하고 자기 중심적일 가능성이 크다. 약속을 어겼을 때의 대응은 그 사람의 본성과 책임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약속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시간을 엄수하거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여겨진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약속의 이행이 개인의 신뢰와 직결되며 유연성이 더 강조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약속이 관계의 신뢰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준다. 반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며 이는 그 사람의 본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약속과 신뢰의 이행은 자기 성찰의 도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약속을 돌아보며 나는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지켰는가? 를 묻는 것은 내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약속을 어겼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선택이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할 수 있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은 약속을 어긴 후 이를 반성하고 더 나은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다. 예컨대 과거에 지각했던 사람은 이를 반성하고 다음에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려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신뢰를 강화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약속과 신뢰의 이행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강력한 열쇠다. 이는 일상 속 작은 약속, 직장과 사회에서의 책임,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의 대응에서 드러난다.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만하며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약속은 타인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조석이며 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인간의 본성은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한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열망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변화와 성장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부족함을 가지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본성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자신의 부족한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은 성장 지향적이다. 반면 자신의 한계를 숨기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집스럽거나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에 대한 열망은 겸손함과 밀접하다. 예컨대 비판을 받았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아가 강하거나 불안을 감추려 할 수 있다. 반대로 비판을 받아들여 개선하려는 사람은 열린 마음과 성숙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얼마나 솔직히 인정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졌는지를 드러낸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는 일상 속에서 쉽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며 포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꾸준히 노력하며 실력을 쌓는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의 인내심과 성장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예컨대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실수로 음식을 태웠을 때 이를 웃어넘기며 다시 시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이다. 또 다른 예로 친구와의 대화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겸손함과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은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며 성장에 대한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다. 직장에서는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이를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직원은 성장 지향적이다. 반면 변화에 저항하며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직원은 적응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맥락에서도 성장에 대한 열망은 중요하다. 예컨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익숙한 환경에만 머무르며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거나 두려움이 큰 성향을 드러낸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변화 수용은 그 사람의 본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판과 피드백에 대한 반응은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업무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피드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아가 강하거나 성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며 이는 성장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반대로 비판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은 미성숙할 가능성이 크다. 비판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겸손함과 성숙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조화와 연결되곤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조직이나 가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여겨진다. 반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이 더 강조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변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본성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은 성장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된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태도는 자기 성찰의 도구이기도 하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나는 변화를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를 묻는 것은 내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선택이 자신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성할 수 있다. 성장 지향적인 사람은 이러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려 노력한다. 예컨대 과거에 새로운 도전을 피했던 사람은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성숙도를 높이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열망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강력한 열쇠다. 이는 일상 속 도전, 직장과 사회에서의 적응, 비판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하고 성숙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집스럽거나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 변화와 성장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다.